이슈 인터뷰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가장 주목을 두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양준혁 군이 폭염으로 사망한 지 1년이 됐는데, 네. 이제 거기 뭐 추모제도 함께 했지만, 우리 지역에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은 그런 폭염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예.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지역 안에 여러 사업장들 중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뭐 광주 지지의 문제라든지 또 뭐 지오 메디칼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 뭐 여기에 또 함께 연대하고 또 그들이 빨리 현장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큰 힘을 얻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폭염도 길어지고 자주 오고 이 상황에서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쪽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군요. 일단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회담. 미국의 요구 때문에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네. 이제 65년 한일 협정과 관련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냐, 아니면 해방이 되고 나니 이제 그냥 불법이냐, 이런 법적 다툼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는 상태인데, 마치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발표들 때문에 이재명 현 정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마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나가더라도 정리되지 않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건 정리되지 않아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 입장은 했어야 됐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원체 미리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과거사 정리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할 거라는 믿음은 있으십니까? 이제 일본 자체가 네. 너무 보수화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다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인권 침해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령 이제 신사에 아직도 강제로 끌려가서 군인이 됐는데 남은 나라의 신사에 전쟁 영웅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해결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강제 동원했던 사도강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또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 자체가 없었다라고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하고 다르게 또 이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해야 되지만, 이것을 묻어놓고 무작정 협력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여야의 분위기가 그 전에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전혀 화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좀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대치되면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은 저는 계속 드는데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을 가지고 대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대변해야 될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제도가 그 시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건 저는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정말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더욱이 집권 여당의 막 이 정권이 시작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다시 내세우는 그런 당대표가 당선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호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일성인데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쟁 선언이 아니라 실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언 같은 느낌이거든요. 선거 투표로 국민들이 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매우 지금 부적절한 태도이고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우리 정당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후에 대선 후보 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지위나 역할만을 모색하는 그런 태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노동자의 입장 고려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위원장님 오셨던 이유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었던 것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돼서 20년 넘게 노동계에서 주장을 했었더군요. 일단 이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쌍용 자동차가 정리해고 그러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정리해고에 맞서서 이제 파업 투쟁을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47억의 손배가 결정이 됐어요 대법원에.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맞서서 그냥 파업했다는 이유로 47억이라니. 그러면서 47,000원을 예전에는 그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잖아요. 네. 노란 봉투에 담아서 이제 언론사에 보낸 거죠. 네. 그걸 보고 수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손배 가압류 이런 게 아니라 이 노동자의 그 삶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한 분들이 이제 막 돈을 모아서 15억을 모았어요. 네. 그런데 15억 모으더라도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이렇게 노란봉투로 해서 돈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배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노란봉투법 운동이 시작된 거거든요. 파업을 함으로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노란봉투법이었고 내용은 그래서 이제 네.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노조법 2조에는 그러니까 그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으로 원청이 노동 시간, 노동 형태,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랑 교섭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하면 계속 의무를 회피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 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넌 사용자가 맞아. 그러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하고 교섭을 해야 돼. 네. 이런 판결들이 나오면서 실은 원청에게도 하청 노동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예.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거. 이게 노조법 2조
개정이고요. 노조법 3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노조법 3조는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예. 실제로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막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가담했고 어떤 노동자는 조합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 단체에 소속돼 있어 단순 가담. 그러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제로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아예 못한다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불법 파업의 내 대해서. 경우. 네. 예, 알겠습니다. 20년 넘게 주장해 왔던 이 노란봉투법이 그동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용자 단체, 경영자 단체의 반발이 너무 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노란봉투법은 통과하겠다고 아마 본인의 공약이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의석이 이제 180석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통과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과를 안 시킨 것은 실은 국민의힘은 아예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약으로 또 내세웠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0일 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대표 발의를 했지만 또 우리 당의 그 원내대표를 그 뒤로 했던 이은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전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막 그 거의 무급휴가 정도로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조선소 뭐 수주가 많아지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없는 것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어요. 일이 많아지면 옛날 원상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상회복이 임금이 안 되니 원상회복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이제 원청에서 그걸 안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한 것 때문에 470억 원 460억 원이라고 하는 손배가압류 소송을 회사에서 붙인 거예요. 언제적 일입니까? 대우 조선하청 노동자들이 아마 네. 22년, 23년 요때 막 파업을 했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동안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이걸 보면서 다시 시민들도 분노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다시 이제 노란봉투법이 더 이상 이렇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실은 이제 그 통과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거부권에 계속 맡겼었던 거죠. 예. 예. 이게 국회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은 유예 기간을 6개월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그때 노동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실은 그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가 시행령, 예. 그다음에 뭐 시행기치 이런 걸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사용자 나 경영자가 반대를 심하게 한다고 해서 이 법 취지가 무색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기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제 그 시행령이나 시행기칙은 아마도 노동부에서 이제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제 뭐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취지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 기칙이 만들어지도록 노동자들은 계속 지켜보고 또 의견도 뭐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구체적인 시행령이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고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어떤 것들은 대통령령으로도 있고 어떤 것들은 노동부령 각 부처령으로도 있어서 부처에서 이제 안을 만드는데 그 안을 만들 때 이 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시행령을 만들 때 시행령도 우리가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거야 하고 이제 뭐 정식으로 이제 공고도 하고 그래서 그 공고하는 동안에 또 그 각 이해 당사자한테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6개월 이후에는 이렇게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집행이 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권, 단체 행동권 이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가장 이제 좀 빠진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파업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철도 노동자들이 KTX 승무원들 이 비정규직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노동 조건의 결정과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로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그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노동 조건도 열악하고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데 그런 것 자체가 대부분은 불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당사자들이 또 그 결정 권한이 없는 그 자기를 고용한 하청 업체하고 파업을 해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고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그것도 또 불법 파업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사용자가 하청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교섭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교섭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번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막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하청 노동자들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들을 직접 고용해서 이제 그 일을 시킬 때 훨씬 중대재해가 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그 직접 고용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하청 업체에서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 위험 외주화를 막는 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우려도 좀 표하셨는데 재계에서도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을 우려하고 계세요? 이제 재계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들하고 날마다 1년 내내 교섭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야기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그 완전히 다른 요구일 때는 각각의 교섭 요구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의 요구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의 요구들은 아마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원청하고 교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날마다 이렇게 뭐 파업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파업하는 동안에 임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그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그 임금
체계라든지 이렇게 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과장해서 우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되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기존과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법에 이제 노동 3권을 보장하게 돼 있고 그 노동 3법의 보장은 헌법에 이제 노동 3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민법은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지만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비해서 완전히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보장하고 노동법에도 보장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해도 기업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절차를 거쳐서 단체 행동을 해서 회사에 손해가 일어났어. 그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손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가 100억이 손해 났으면 그 100억은 당연히 이 정당한 파업에 의한 손해이고 이 중에서 1%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불법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뭐 공장 기물이 파괴됐어요. 근데 그 파괴된 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정당한 파업으로 된 100억과 그다음 불법 파업으로 된 1,000만 원, 100,000만 원을 마치 이제 이렇게 전체가 손해인 것처럼 예. 판결하고 청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것이 잘 분리될 수 있겠다. 예.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이제 파괴하냐면요. 그 노동조합의 핵심인 사람들과 회유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을 몇 명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한테 47억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예.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회유를 합니다. 너 노동조합 탈퇴하면 너는 이름에서 빼줄게 막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 노동조합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회유시키고 또는 파기하는 방식으로 손배가압류를 쓰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는 만큼만 책임을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로는 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 정부, 기업, 노동계 모두가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뭐 대안점이라든가 가능해 보입니까?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라. 그래서 원청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정부에서 빨리 만들어라. 이런 공고를 오랫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이야기 할 때 경영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거는 있지 않는 법이다. 뭐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기구에서 계속 권장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국제노동기구. 네, 국제노동기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더욱이 대법원 판례로도 계속 이제 여기는 뭐 하청이어서 실질적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여기는 원청이 교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례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 판례에 속하는 곳은 당연히 우리가 교섭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나는 경영계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도 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평등한지 거기에는 이렇게 그 하청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청하고 교섭에서 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 법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야당 시절에 민주당도 이 법을 통과를 계속 시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짓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